네, 안녕하세요. 최정학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고 1년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상대로였다. 쉽지 않다. 그런 기분이 좀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었고 이것이 정말 적극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한국 사회의 어떤 상당한 변화의 시작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과연 원래 취지대로 시행이 될 것이냐 하는데 상당한 의문이 이제 들지 않을 수가 없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결과는 그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인사 말씀이나 서두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결국 이 법에 사실 많은 법들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법의 본질이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다. 또 경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정치 권력의 입장에 따라서 이 법은 굉장히 운명이 바꿔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지금 이 정부가 4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의 앞날은 굉장히 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계속 싸워 나갈 것인지 중대재해법을 매개로 해서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이런 것이 계속 생각하고 또 논의하고 실행에 나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가볍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시행 1년 동안에 과연 법 집행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동안에 중대재해가 어느 정도로 발생했느냐, 어떤 중대재해들이 발생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수사 상황 이런 걸 좀 말씀드리면서 그 수사 상황을 볼 때 어떤 평가를 해볼 수 있느냐, 결국 이제 이 법 집행 당국에 대해서 어떤 점을 지적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발제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고요. 좀 부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토론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충을 하면서 또 논의할 시간이 있다면 그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표에 들어가면요. 2022년에 중대재해 발생 현황은 아마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6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전년 2021년 대비해서 39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 건설에서 18명, 제조업에서 8명 등등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50인 이상과 미만을 구별해 보면 50인 이상에서 8명이 증가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재계나 이런 데서는 중대재해법이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금 더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이제 47명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통계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6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통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표도 나와 있는데 도표로 보시면 좀 더 쉽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50인 이상에서 조금 늘어나는 건설업은 똑같은데 제조업에서 좀 늘어났고 다른 업종에서 좀 늘어나고
이런 이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1월 27일부터 12월 31일로 시간을 바꾸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44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고 50인 이상의 경우에도 1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50인 미만에서 43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10.5%가 감소했다. 이렇게 돼서 10%면은 적지 않은 비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쪽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중대재해법이 재해가 줄어드는데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제 또 하고 계십니다. 자, 여하튼 그런데 이제 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표를 이제 지금 이 표가 이거를 그 표로 나타낸 것인데 이걸 보고 이제 효과가 법률 시행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전체적으로 6.9% 그러니까 7% 정도 줄었고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10% 이상 줄었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글쎄요, 제 생각엔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그 감소 효과가 몇 년간 계속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1년 지나가지고 7% 내지 10% 줄어들었다는 것이 과연 중대재해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특히 이제 형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시행 1년 만에 이 법이 어떤 효과를 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다분히 성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선고된 재판이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11건이 기소돼 있고 2건이 재판 진행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률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법률 시행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쨌든 시각이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두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적어도 2, 3년 후에 이 법률이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판단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제 유형별로 보면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이 세 가지 3대 사고 유형이 421명으로 전체 65.3% 물론 감소했습니다만 9.9% 정도 감소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간단한 사고들이 지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작년에 이제 그 재해에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무너짐하고 화재 폭발 사고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만 광주에 유명한 이제 붕괴 사고 또 양주 채석장 삼표 산업이죠. 여기 붕괴 사고 또 안성 물류창고의 붕괴 사고 이것이 있어서 무너진 사고가 많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폭발은 여수산단의 폭발, 대전 아울렛의 화재 사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상당히 많은 사망자를 냈기 때문에 전년 대비 크게 지금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재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한 해에 뭐 10%가 줄었다, 7%가 줄었다 이렇게 해서 중대재해법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너무 단순하고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유형별로 이제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쭉 줄어들어 있고요. 화재 폭발 무너짐만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떨어짐, 끼임, 부딪힘 이 세 가지가 지금 원에 보시면 노란 부분을 제외하고 이 세 가지가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여전히 많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대재해법 이전과 이후가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간단한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건데 단부나 개구부가 원인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건설업 사고가 제일 많고 그 중에서도 떨어짐이 제일 많은데 이게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건설업 규모별로 보면 50억 미만의 건설 현장에서 이 단부, 개구부의 원인 사고가 32명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표를 한번 지금 좀 너무 작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2022년에
이 단부 계급부를 원인으로 한 사망,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떨어짐일 것 같습니다. 이 사망이 이제 51명인데 이 중에 50인 미만이 32명, 50인 이상이 19명이었다는 것이고, 이 모든 사고, 이 경우는 모든 사고가 안전난간 및 계급부 덮개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판단한 건 제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여전히 사고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조금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수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수사 현황인데 노동부는 총 229건이 법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2건의 사건을 처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분명치 않은 대목인데요. 아까 앞서 통계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50인 이상의 경우에 총 230건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230건. 그럼 그 중에 229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라고 지금 했다는 건데, 그럼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노동부가 봤다는 것인데 이게 맞는 통계인지가 지금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위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아까 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한번 보시면 50인 이상의 경우에 사고 사망은 210건이에요. 사망자로 하면 231명인데 건수로 하면 210건입니다. 그러면 210건에 대해서 229건이 적용 대상이다라는 건 이건 뭐 뭔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을 기준으로 노동부가 얘기했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위에 표에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인 이상 사망 사건이 230건이기 때문에 그중에 229건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것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시행은 1월 27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이게 좀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석연치 않은 그런 건수가 229건입니다. 근데 여하튼 229건 가운데 지금 52건을 처리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기소 의견 송치가 34건, 내사 종결이 18건, 수사 중인 사건이 무려 177건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29건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망 사고는 611건이죠.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611건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또 왜 생기느냐? 물론 이제 50인 이상으로 좁혔을 때는 대부분의 사건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인데, 거기서 몇 가지 이제 빠진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대재해로 처음부터 인정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이제 그 전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것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을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이게 또 중대재해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몇 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주자를 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중대재해법에 있는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라고 하는 그 제한이 있죠. 원청의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발주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설업에서 그러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몇 건 또 역시 있었다는 것이고,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 이 재해로 인한 사망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작년에 몇 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이제 규모를 쪼개는 것이죠. 그래서 50인 미만이나 또 50억 미만 뭐 이렇게 공사의 규모를 쪼개서 사업을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에 중대재해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몇 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229건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는 사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중대재해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사건들이 어쨌든 적어도 몇 건은 있었다. 이런 점을 이제 지적해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사 종결이 18건입니다. 18건인데 그 중에 이제 법 위반 없음이 명확하거나 뭐 여기도 이제 50억 미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배운영 관리 범위 외가 3건, 그래서 개인 지병이 4건, 그래서 18건이 내사 종결됐다는 것인데 뭐 특별한 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 범위 외에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가 이제 3건 있었다. 이 점을 조금 눈에 띄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기소 성취된 것들인데 34건이 기소 의견으로 성취됐습니다. 그 중에 사고 사망이 32건, 직업성 질병이 2건이다는 것이고 업종별로 보면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건설업이 제일 많은데 사망은 건설업이 제일 많은데 제조업이 16건이고 건설업이 14건이고 기타 업종이 4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규모별로 보시면 이게 조금 이제 제가 또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34건 가운데 정확하게 절반 17건이 300명 미만 그리고 120억 미만의 건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규모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상 사건이 300인 이상 120억 이상 사건도 정확하게 17건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기소가 된 11건은 어떤 사건이냐? 전부 다 중소규모 기업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부는 말하자면 그래도 대기업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꽤 있었는데 실제로 기소된 것은 전부 중소규모의 기업이었다. 대기업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기소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 점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유형별로 역시 이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면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 떨어짐 12건, 끼임 8건 등 간단한 사건들입니다. 물체에 맞은 게 5건이죠. 그래서 거기 내용을 제가 좀 적어봤는데 떨어짐 12건 모두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고 끼임 사고 8건 모두 근로자 조건을 제어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가동 중인 설비를 정지하는 절차 없이 임의로 작업을 하도록 했고 물체 맞음 사건 5건 중에 4건이 작업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불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다 발생했다. 나머지 9건도 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한 사고이다. 그러니까 결국 종합해서 보자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대부분이 아니라 아마 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기소가 안 되냐?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됐는데, 그런데 왜 기소가 안 되고 있냐? 절반도 아니죠. 한 3분의 1 정도밖에 기소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점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역시 검찰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냐. 또 뒤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반 조항별로 보면 34건 중에 28건이 시행령의 4조 3호 위험성 평가죠. 이것을 위반했다라고 돼 있고 그밖에 4조 5호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의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20건,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17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건수가 나와 있는데 건수 합계가 126건이라고 돼 있는 것은 한 사건이 여러 조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제 카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126건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기소 의견 송치된 건 34건에 불과한데 126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고요. 34건 중에 28건이 지금 4조 3호, 시행령 4조 3호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예상대로 4조 3호 위반이 가장 많다. 그리고 5조의 경우에는 지금 딱 2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행령 4조가 이 안전보건 확보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현황 같은 걸 쭉 말씀드렸고 이제 뭐 간단한 분석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소된 11건을 보면 한 3가지 사항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또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소된 기업 내지 건설공사는 대부분 중소규모의 업체에 한정되어 있다. 대기업이 기소되지 않고 있다.
삼표 산업은 이제 기소견으로 송치가 됐고 동국제강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송치 안 됐습니다만 이것도 원인이 분명해 보이는데 여전히 수사 중인데 머물러 있다. 왜 이렇게 대기업이 기소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또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건이 발생한 그 노동자가 하도급 업체 소속인 경우가 8곳이고 원청 소속이 3곳이었다. 그래서 이 하도급 업체가 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 원청과 도급사업주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죄로 기소한 경우가 있었다. 있었다는 게 아니고 꽤 많죠. 그래서 원청 업체와 그 대표이사를 지금 검찰이 기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대재해법의 원래 그 의도였고, 그러니까 그 하도급 업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 업체 그리고 원청 업체의 대표이사를 처벌해야 된다는 게 의도였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이 원청 업체에서 발주자는 다 빠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저희가 또 예상을 했던 것이죠. 발주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주의 경우에 이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뭐라고 할까, 뭐 관행이라고 할까,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발주자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11건 모두에서 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로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엠텍 회사 같은 경우에 CSO 이른바 안전보건 총괄이사를 별도로 두었지만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지금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표이사를 경영 책임자로 봐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총괄이사에게는 오히려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영 책임자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관행이 이제 확립이 되면은 이 경영 책임자 등에 관한 논란이 좀 정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른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것이 실제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삭제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전체적인 그 수사와 기소 상황을 평가를 3가지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앞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건 처리 속도의 문제죠. 지금 기소까지 평균 8, 9개월 걸린다고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일반적인 범죄, 사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 종류마다 그 수사 속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평균을 한번 내보자면 범죄 분석과 같은 통계를 보면은 사건 처리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72.4%, 검찰에 갔을 때 73.1%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6개월 이내에 되는 경우가 70%가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8, 9개월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 평균보다는 더 많이 걸리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통 범죄보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속도는 조금 늦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 노동부가 이제 229건 가운데 52건을 처리했다고 그 자랑스럽게 통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77건은 언제 수사해서 처리할 것이냐. 이게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앞으로 사건은 누적될 것이고 내년에는 사건이 더 많아질 텐데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건 3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기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지금 이미 송치된 뒤 지났는데 왜 이렇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느냐. 사건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점들을 지적할 수가 있고, 결국 그 검찰의 특히 의지, 노동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한된 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소가 된 기업들의 규모가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 이것이 이제 또 법 제정 전에 예상됐던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우선 경영 책임자를 확정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경영 책임자를 이제 진짜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걸 밝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고와의 관계 이런 것을 밝혀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데 여러 가지 사람과 자료를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문제도 이제 입증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수사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런 걸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수사가 부족하다,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노동부에게 보안 수사를 지휘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실제로도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기소된 것은 노동부의 경우에는 34건 중에 17건이 중소기업이었고 17건은 뭐 그래도 규모가 좀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소된 11건은 모두 중소규모의 기업이었다. 그래서 결국 대기업에 대해서 기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이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부터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결국 이제 수사 인력이 좀 더 전문화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또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겠습니다만, 결국 그 검찰의 이 법을 보는 입장이나 수사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이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부의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근로감독관이 74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80%는 여전히 안전 관련 예방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럼 수사 인력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50명이 앞서 말씀드린 229건을 수사했다는 것이고 지금 177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수사 인력이 충분하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2022년에 전체 사고 사망자의 60%가 50인 미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뭐 대체로 한 60% 이상이 계속해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죠. 물론 5인 미만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뭐 2배, 3배 이렇게까지는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 숫자가 늘어날 것인데 150명의 수사 인력으로 계속 감당할 수가 있을까? 지금 177건도 여전히 수사 중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대안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감독관 조직을 좀 별도로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작년에 이제 계속 얘기했던 근로감독관 조직, 산업안전보건청 조직의 확대,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게 아주 없었던 일로 돼가는 것 같은데,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근로감독관과 경찰과의 수사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이 이제 이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죠. 산업재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여전히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경찰과 노동부가 좀 협조 체제를 잘 맺어서 수사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좀 효과적인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건 아주 이상적인 것이고 현실에서는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경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재해와 산업재해가 이제 분리돼 있죠. 시민재해에 대해서 수사가 뭐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찰의 수사권을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일부분 인정하는 것은 어떠냐. 경찰도 어차피 이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앞으로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가져야 될 텐데, 노동이나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런 어떤 전문 뭐 인력을 양성할 필요는 없는가? 그렇게 했을 때 근로감독관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